예, 그러면 옵티미제이션이 뭔지 조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얘기하면 최적화라는 것은 제약이 있는 상태에서 내가 추구하고 싶은 목적을 최적화하는 결정사항을 처방해주는 그런 도구입니다. 예, 정리하면 최적화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의사결정 문제, 네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 의사결정 문제를 이거를 어떻게 숫자를 다루고 뜯어보고 해야 되니까 우선은 수학적인 문제로 바꿔요. 그걸 우리가 수리적인 모형 혹은 수학적인 모형이라 그럽니다. 그걸 만들어 놓고 이걸 풀겠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푸냐? 알고리즘이라는 걸로. 이거 푸는 방법을 만들어서 알고리즘이라는 걸로 그놈의 솔루션을 구합니다. 그래서 그 솔루션으로부터 이렇게 결정하는 게 좋겠다라고 그 결정사항을 처방하는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결정 문제는 외부 요인, 결정사항, 목표, 제약사항 이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이 외부 요인은 일반적으로 제가 결정할 수 없는 거니까 추정의 대상이 돼요. 예측이나 추정. 그렇죠. 고객의 수요, 그러니까 고객이 우리 물건을 얼마나 살 건지 여러분들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 이거는 추정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맨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걸 보통 세타라고 아침부터 이런 수학 기호를 써서 굉장히 죄송합니다. 그래서 모르셔도 되고요. 그냥 맨 왼쪽에 있는 거 저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라미터라고 합니다. 혹은 그냥 퉁쳐서 데이터 혹은 정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두 번째 왼쪽 두 번째에 있는 게 결정 변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를 결정해야 될 건가? 이걸 그 X, 저기 일반적으로 X를 안 좋아해요. 이게 저 X가 나오고 나서 그 학생들이 수학을 많이 포기하거든요, 일반적으로. 그래서 X, 그 X입니다. 이 초등학교 때는 저게 네모로 나오다가 중학교 때 X로 바뀌는데요. 예. 그리고 그러면 사실은 외부적인 요인이 세타, 고객 수요라는 거죠. 그리고 예를 들면 결정 변수 X, 저게 내가 생산해야 되는 생산량이라면 그러면 저 FX라는 게 뭐냐면 뭐 예를 들면 제 비용입니다. X만큼 생산하면 돈이 얼마나 드는지. 그죠? 저걸 제가 비용이라면 저걸 최소로 만들고 싶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계산할 수 있는, 측정 가능한 그런 함수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약이죠. 뭐 생산 용량을 넘으면 안 된다. 뭐 가지고 있는 자원보다 많이 쓰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맨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저런 X를 정하면 계산해서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크다 작다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구체적인 그 수식으로 바꾸게 되고 저걸 우리가 제약 조건 constraint라고 부릅니다. 지금 네 가지 의사결정 문제의 네 가지 요인이 방금 보신 저런 네 가지의 요소로 표현되는데 저 과정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모형화.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럼 드디어 원래 의사결정 문제는 이게 측정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고 있는 그대로 보면 그렇지만 그걸 우리가 측정 가능하게 만들어서 저렇게 표현하는 과정 저걸 우리가 모델링이라고 하고요. 그거를 나름대로 문법에 따라서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fx를 미니마이즈 하라. 예를 들면 제일 줄이라는 거죠. 혹은 맥시마이즈 하라. 저게 이익이면 제일 크게 만들어라. 그런 얘기고 subject to 이하에 있는 이게 뭐냐면 이거 이런 x가 이런 조건을 만족해라. 뭐 이런 걸 표현한 겁니다. 이건 하나의 어떤 의사결정 문제를 수학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거 우리가 수리적인 모형 혹은 최적화 모형이라 그러고요. 저 f나 아니면 g 같은 함수가 뭐 예를 들면 이게 직선처럼 생겼다 아니면 이렇게 곡선처럼 생겼다 등등 뭐 그 종류에 따라서 이름을 좀 나눠 부르기도 해요. 마치 이제 우리가 주방에 가시면 칼도 굉장히 다양한 종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양파 썰 때 쓰시는 칼도 있고 사과 깎을 때 쓰는 칼도 있고 한 것처럼 물론 우리가 다 퉁쳐서 칼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생김새가 조금 다른 특징에 따라서 다른 이름을 붙이기도 하는데 그것처럼 저 모형도 구체적인 생긴 거에 따라서 다른 이름을 붙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리니어 모델, 리니어 옵티미제이션 모델, 선형이라는 거죠. 믹스드 인티저, 뭐 정수로 정수값을 가져야 되는 x들이 섞여 있다, 뭐 등등 이런 걸로 표현합니다. 듣기 싫으시면 그냥 저렇게 생긴 게 최적화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예, 됩니다. 나가시는 걸로 의사결정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네네. 네. 그래서 저거 그러면 어떻게 하냐? 물론 저게 하나의 그 일종의 요즘 쓰는 용어로 내 의사결정 문제의 디지털 트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X를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알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게 잘 표현됐다는 가정하에.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 용도랄까 어떤 시스템을 설명하는 용도로 쓰이지만 구체적으로 얘는
우리가 소위 알고리즘으로 풀면 뭐를 뱉어주냐 하면 X를 뱉어주는데 그때 이제 알고리즘이라는 걸 씁니다. 최적화 알고리즘. 여기 굉장히 많은 게 있어요. 잘 모르셔도 됩니다. 심플렉스 알고리즘, 인티리어 포인트 알고리즘. 물론 여기 보면 머신러닝 하신 분들은 뭐 스토캐스틱, 그라디언트, 디선트 이게 내가 아는 단어가 나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거 외에 굉장히 많은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수학 문제 푸는 것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최적화라는 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결정 문제를 저렇게 의사결정 문제의 네 가지 요소를 파라미터, 결정 변수, 목적 함수, 제약 조건 이 네 가지로 모델링을 하고 측정 가능하도록. 그래서 저걸 정리해서 만든 수리적인 모형, 최적화 모형을 만들고요. 저걸 푸는 알고리즘. 그래서 이게 모형과 알고리즘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쟤를 풀면 뭐를 뱉어내냐면 처방 X를 뱉어낸다는 거죠. 그게 최적화라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이게 사실 쉽지 않은데요. 측정 가능하게 만드는 과정이 쉽지 않고 이 과정이 아까 그 애널리틱스라는 틀에서 말씀드린 굉장히 다양한 방법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서로 도움을 주면서 활용되게 됩니다. 그 빌리빈의 이슈는 예산 한도 내에서 선수들을 뽑아가지고 우승팀 만들고 싶다. 이 중에서 측정 가능한 건 내가 시장에서 선수를 사올 때 돈을 얼마나 줄 거라는 걸 내가 추정할 수 있으면 얼마나 들겠다는 건 당장 추정 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죠? 측정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우승팀이라는 이슈예요. 우승. 선수를 뽑았을 때 이게 우승팀이 될지 안 될지 내가 측정 가능하냐 하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 비즈니스 의사결정에서 이런 이슈들이 있고요. 물론 이미 우리가 잘 정의된 그런 문제들, 뭐 비용이다, 이익이다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미 처음 정의하는 사람들은 힘들었겠지만 근데 이런 건 사실은 쉽지 않죠. 이거 어떻게 측정 가능하게 만들 거냐? 이게 계량적인 방법들을 의사결정에 적용할 때 사실 우리가 겪는 굉장히 중요한 챌린지입니다. 자, 어쨌든 결정 변수는 시장에 나와 있는 선수들을 어떤 선수를 살 거냐 말 거냐라는 걸 결정해요. 예를 들면 산다는 걸 1, 안 산다는 걸 0이라고 하면 그놈의 X를 저렇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뭐 이건 뭐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에요. 순서를 바꿔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목적 함수 얘기를 하죠. 근데 이게 빌리빈의 프랙티스를 정리한 마이클 루이스의 책, 이 사람이 리포터인데요. 이 사람이 그 내부에 뭐 빌리빈이 왜 성공하게 되는가에 대한 그 머니볼 스토리를 쓰게 돼요. 근데 여기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빌리빈이 우승이라는 거를 측정하는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측정치로 평균 출루율이라는 걸 어떤 팀의 출루율이라는 메저를 썼다는 거예요. 출루율. 출루율은 타석 대비 얼마나 베이스로 나갔냐 하는 거죠. 어쨌든 이게 우승이라는 걸 뭘로 볼 거냐? 출루율, 평균 출루율로 보겠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일 수 있는데 검증 없이 어쨌든 마이클 루이스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걸 나중에 경제학자들이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경제학자들이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라는 저널에 2006년도에 논문을 쓰게 됩니다. An Economic Evaluation of the Moneyball Hypothesis. 그러니까 머니볼에서 얘기하는 가설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이밸류에이션 하겠다. 이 사람들이 주요하게 검증하려고 했던 건 뭐냐면 마이클 루이스가 했던 그 주장 그게 실제로 데이터로 보면 검증 가능한 거냐라는 거고 결론이 뭐냐면 말이 된다는 거예요. 말이 된다. 결국은 어떤 팀의 출루율이 우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거 모델링 할 때 우승이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가 측정하기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걸 선수들 뽑은 애들의 평균 출루율로 모델링 한다는 이 과정. 이 과정이 계량화를 하는 데 있어서 불가피한 모델링 과정이고 여기에서 이걸 잘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이 모델링을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결과가 그 처방 X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과정에서 소위 여러 가지 통계적인 기법, 그다음에 리그레션, 뭐 주로 경제학자들이 쓰는 그런 방법을 열심히 써요. 소위 인사이트를 얻으려고 그러는 거죠. 그리고 프레딕트도 하려고 합니다. 실제로 그런 모델로 프레딕트가 되냐. 그러니까 그 과정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 디스크립티브 애널리틱스, 다이그노스틱 애널리틱스, 프레딕티브 애널리틱스 이게 종합적으로 사실은 쓰이게 되는 거죠. 어디에서요? 이 모델링 과정에서. 그리고 제한 조건은 물론 야구팀이 되려면 그냥 투수만 있으면 야구팀이 안 되는 물론 그런 게 있겠지만 일단 간단하게 그냥 비용이
만족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외생 파라미터, 우리가 외부적인 요인은 뭘 추정해야 되냐면, 선수들의 평균 출루율을 계산하려면 어떤 선수의 출루율이 얼마나 될지 예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프리딕트 해야 되는 거죠. 프리딕트. 그 다음에 이 선수의 연봉이 얼마나 될 건지, 어느 정도 주면 사올 수 있을지 프리딕트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외부적으로 주어지는 로 데이터, 예를 들면 구단주가 나한테 얘기한 이 돈 안에서 해.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이런 것들이 파라미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분 나쁘실 텐데요. 굉장히 기분 나쁘실 텐데, 여기서 저놈의 X가 뭐냐면 어떤 선수를 뽑을 거냐 말 거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이 분모가 뽑은 선수의 숫자가 됩니다. X가 1이면 1인 것들만 다 더하게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여기 분자에 있는 게 뭐냐면 PJ라고 하는 게 우리가 추측한 선수의 출루율입니다. 그러니까 저게 소위 목적 함수에 있는 게 뭐냐면 평균 출루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제약에 있는 게 뭐냐면 뽑은 선수들을 총 내가 뽑으려고 쓴 돈이 내가 예산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넘으면 안 된다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문제를 이렇게 써놔서 그렇지 이걸 가만히 들어보면 야 결국은 선수가 한 100명쯤 되면 그럼 누구를 뽑을지를 정하면 걔네들 출루율을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00명이니까 얘 뽑을 때 계산해보고 쟤 뽑을 때 계산해보고 이렇게 경우의 수를 우리가 4년마다 하시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4년마다 우리가 16강 나가느냐 안 나가느냐 맨날 전 국민이 경우의 수를 세고 있는데 그렇죠? 그 경우의 수 잘 세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경우의 수 세기 이보다 쉬운 건 없죠. 왜냐하면 월드컵 경우의 수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보다 쉬운 건 없죠. 그냥 몇 개 뽑아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보면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100명쯤 되면요. 4월 후보가 한 100명쯤 되면 가지수가 2의 100승계 정도 된다는 거예요. 이게 대충 10의 30승계 정도 이상 되거든요. 경우의 수가. 근데 만약에 1초에 우리가 10의 20승계의 경우의 수를 나열할 수 있다면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슈퍼컴퓨터보다 빠릅니다. 이 정도면. 그러면 10의 10승 초 정도가 걸리는데요. 그게 한 300년쯤 됩니다. 당연히 할 수는 있죠. 근데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면 이제 대를 이어서 계속 해야 되는 거죠. 오랫동안. 그래서 사실은 뭔가 푸는 조금 더 인텔리전트한 방법이 필요한 거고 이걸 지금 현재 소위 스테이트 오브 디 아트 알고리즘으로 풀면 1초도 안 걸려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옵티미제이션이라는 게 굉장히 단순해 보이는 문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어려운데 그걸 쓰는데 굉장히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는데 우리가 사실은 푸는 문제는 이보다 훨씬 더 복잡하죠. 모 회사의 그 제품은 한 3,000가지 좀 된대요. 생산 계획하면 3,000개 제품을 언제 몇 개를 만들어야 될지 이런 거 고민한다는 거예요. 3,000개를. 6개월 동안 혹은 3개월 동안. 굉장히 정할 게 많은 거죠. 그럴 때 굉장히 주요하게 쓰일 수 있는 그런 테크놀로지. 예. 방금까지 말씀드린 게 최적화의 개념이고요. 아셨죠? 예, 지금 사실은 반응을 알 수 없어가지고 모르셔도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사실 이런 개념을 가진 건데, 우리가 머신러닝 그러면 그게 도구이고, 그걸 쓰려면 뭔가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도구가 필요해요. 그리고 이걸 적용한 트랙 레코드도 필요하고. 어쨌든 지금 말씀드린 최적화는 사실은 이미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고요. 그래서 굉장히 성숙되고 검증된 그런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한 60년 동안 현장 적용했고 무엇보다 사실 이런 도구가 중요한 건 실패를 많이 해봤느냐는 거예요. 실패. 엄청 실패 많이 했어요. 엄청 실패. 그리고 성공했는데 사실 최초의 실패이자 그 이후에 실패를 거듭하고 성공한 인더스트리가 프로세스 인더스트리입니다. 이 인더스트리가 1960년도부터 최적화라는 걸 썼어요. 그래서 필립스 페트롤리움이나 브리티시 페트롤리움 이 사람들이 최적화라는 도구를 해주려 옷은 굉장히 파이어니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없으면 프로세스 인더스트리는 지금 돌아가지 않아요. 예, 그 다음은 1990년 이후에 에너지 인더스트리, 특히 이제 생산, 전력 시장 운영 이런 데 있어서는 사실은 이 방법이 없으면 지금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지금 쓰고 계신 전기 이게 옵티미제이션 열심히 해가지고 공급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사실은 ERP도 하고 그러면서 한번 붐이 있었던 게 이제 SCM, 그러니까 ERP로 트랜잭션 데이터를 많이 모았는데 이걸로 할 수 없을까? 그래서 뭐 장사하려는 사람들이 SCM 뭐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했죠. 그래서 뭐 S모 전자가 시작하고 이제 그 뒤로 지금 SCM 일종의 스탠다드 됐는데 그러면서 뭐 서플라이 체인 디자인, 그다음에 플래닝 뭐 이런 거에서
그 최적화라는 게 백그라운드 기술로 쓰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은 이런 지금 잘 이스태블리시된 그런 인더스트리에는 최적화라는 걸 사용자들이 직접 모르고 써요. 일반적으로 버튼만 누르니까. 그 백그라운드 솔루션 안에 최적화라는 기술이 돌아가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다양한 인더스트리에 최적화라는 건 매니팩처링, 리테일 뭐 등등 해서 의사결정하면 사실은 전략적인 의사결정부터 시시각각 일어나는 오퍼레이션하는 이슈까지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데요. 그 애니 레벨의 의사결정에서 당연히 최적화라는 게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이거 하는 엑스퍼트가 부족하다 뭐 이런 것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데이터가 없었어요. 데이터. 아까 보셨으면 알겠지만 이런 모형을 최적화 모형을 만들고 하는 데는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터가 없었어요. 그리고 컴퓨팅 파워도 부족했고요. 그 다음에 알고리즘, 아까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 예, 그게 좀 시원찮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데이터도 많아지고 데이터는 사실은 무지하게 많죠. 필요한 데이터가 얼마나 많은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데이터가 많다 그러죠. 얼마나 큰지 모르겠지만 뭐 빅데이터 2011년부터 시작해서 크다고 난리를 치고 있으니까 어쨌든 그거에 더불어서 컴퓨팅 파워가 굉장히 향상됐고요. 그다음 그간의 알고리즘ικ한 어드밴스도 굉장히 있었어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쉽게 쓸 수 있는 소프트웨어 툴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애니 인더스트리에 어떠한 펑션 에리어, 제품 개발부터 시작해서 저기 마지막 그 저기 AS까지 그다음에 애니 레벨의 디시전. 네. 만약 측정 가능하고 비교 가능하게 만들 수 있고 근데 대안은 많고 제약은 깝깝하고 답답하고 근데 최적의 의사결정이 필요하다면 그때 옵티미제이션이라는 도구가 있었지라고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테크놀로지의 그 발전에 대해서 부연하자면요. 그 어느 정도 스케일인지 제가 감이 없으실 것 같아서 1991년하고 2022년 사이 최근 벤치마크가 있는데요. 소위 어떤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의 스피드가 그 사이에 32년 동안 200만 배 이상 빨라졌다는 거예요. 알고리즘, 소프트웨어가. 많은 사람들이 제가 기술이 발전했다 그러면 야, 우리 CPU가 엄청나게 빨라졌구나. GPU 때문에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소프트웨어 어드밴스가 200만 배 정도 빨라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똑같은 계산을 91년도에 했다면 23일 정도 걸리는 그런 계산이 그 컴퓨터 위에서 똑같은 짓을 하면 1초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하드웨어도 물론 발전이 있었어요. 근데 하드웨어는 생각보다 그렇게 그 200만 배 이상 그 정도는 아니고요. 그 2.5년 만에 2배 정도 된다는 최근에 피팅 리서치가 있습니다. 2.5배. 한 8,000배 빨라졌죠. 8,000배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개를 곱하면 저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162억인가요? 162억 배 정도 빨라져서 32년 전에 한 516년 정도 걸렸던 계산이 지금은 한 1초 정도 걸린다는 거죠. 굉장히 눈부신 성장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제 사례인데요. 이거 그림 안 보셔도 됩니다. 이 굉장히 그 좀 복잡한 공정에서 바틀렉이 되는 그런 머신들이 있고요. 거기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데 그걸 어떤 기계에서 언제 해야 되는지 일정 계획을 하는 거예요. 스케줄링이라고 하죠. 스케줄링. 이거가 약간 해야 되는 일이 한 800개 정도가 되고요. 시간은 한 2시간 프레임 정도 됩니다. 근데 이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최적화 모형으로 만들고 하면요. 그게 결정 변수가 23만 개쯤 돼요. 그놈의 X가 23만 개 정도 된다. 굉장히 많죠. 근데 여기 오른쪽에 아래쪽에 보시는 것처럼 계산 시간은 한 28초, 30초 이내 정도 걸립니다. 굉장한 발전인 거죠. IT 솔루션 많이 발전했습니다. 특히 최적화 관련해서 머신러닝 하신 분들이 요즘 파이썬을 플랫폼으로 해서 뭐 온갖 패키지를 많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최적화 이것도 도구로서 잘 활용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소프트웨어 도구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 도구가 녹색 쪽이 뭐냐면 알고리즘들을 구현한 솔버들이 있습니다. 제가 네모로 표시한 게 대표적인 솔버들이에요. IBM의 Cplex, 파이코의 Express, 그 다음에 그로비. 최근에는 구글이 구글 OR 툴즈라는 거를 만들었어요. 오픈 소스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이제 아까 그 우리가 수학식으로 만든 그런 모형을 컴퓨터한테 알려주려면 말로 해서 물론 뭐 나중에는 말로 해서 알려주실지 모르겠는데 그걸 인터페이스하는 메커니즘이 필요한데 그런 모델링을 하는 플랫폼들이 있는데요. 뭐 최근에는 파이썬이나 새로운 랭귀지인 줄리아 이런 인터페이스를 쓰지만 뭐 에임스라든가 AMPL 뭐 파이코의 모젤 뭐 이런 등의 모델링 랭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들을 가지고 아주 스페시픽한 인더스트리의 솔루션을 만든 뭐 마케팅 네. 관련 뭐 서플라이 체인 로지스틱스 이런 솔루션들 그 예를 들면 이런 걸 만들어내는 플레이어들이 과거에 뭐 i2라든가 요즘 JDA나 블루욘더 이런 데로 어커야 됐지만 그다음에 SAP 그다음에 프로세스 인더스트리 뭐 아스펜텍 뭐 최근에 이제 i2 창업자가 다시 만든 회사 뭐 O9 그다음에 항공 쪽의 그 뭐랄까 솔루션 프로바이더로 굉장히 유명한 세이버 뭐 등등 굉장히 이제 지네릭한 그런 솔루션부터 특별한 기능을 하는 그런 솔루션까지 이 사용자는 그걸 모르고요. 이 솔루션을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만드는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죠.